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중국이 이 악화되는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통계를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과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런 자화자찬 평가를 내놓고 있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당 대회를 위해서 시 주석이 지적사케에 집중하면서 이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서 경기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갈수록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통계국의 중국 10월 경제 성적표를 인용해 가지고 10월 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그러면서 이 경제의 질적 발전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중국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통계 왜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로 포장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한 겁니다. 실제 공장, 광산 등의 총 생산량을 측정한 중국 산업생산 월별 추이는 올해 2월에 35.1%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4월에 9.8, 급격히 떨어졌죠. 6월에 8.3, 8월에 5.3%, 9월에 3.1% 이렇게 7개월째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10월 들어서 3.5%로 일부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겨우 0.4%포인트 불과했고요. 그나마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쏟아놓고 있는 신에너지차, 이게 117.9%고요. 직접 회로 22.2%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올라간 겁니다. 특히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비만 해도 중국 당국은 1월에서 10월까지 합산해가지고 14.9%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실제 현실은 역시 3월에 34.2%의 정점을 찍었고요. 8월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5%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에도 겨우 4.6%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31개 성시 자치구의 10월 도시 실업률은 5.1%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농민공들, 그러니까 농촌 출신의 도시 노동자들은 아예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경제 현실이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데 중국 정부 당국은 참 암담하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당황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 문을 여는 당 대회가 내년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다 그러면 분위기 조성이 악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1월 29일 중국 경제가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공동부유 등의 사회주의 정책 강화, 또 미국과의 긴장 고조 등으로 중국 내 경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중국의 성장 모델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금 중국 경제가 내년의 경제 안정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사상 실천의 고비에서 5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5가지 딜레마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강력한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도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2주에서 3주, 베이징에 도착하면 3주, 이렇게 격리 숙소에서 지내야 되고요. 어떤 지역에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아예 그 지역을 통째로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전수검사를 통해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냅니다. 얼마 전에도 란저우시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인구 400만 명이 도시 전체를 문을 닫고 봉쇄해버렸습니다. 또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는 확진자 1명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입장객 3만여 명을 전부 못 나가게 막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야단법석이 일어났죠. 문제는 이렇게 철저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열리게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은 완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코로나 방역에 관한 한 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신념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완화는 꿈도 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중국 당국의 조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수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시로 지역 봉쇄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화물 물동량 기준에 했을 때 세계 1위인 닝보 저우산 항구가 무증상 감염자 1명 때문에 2주간 무려 2주간 봉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언제 어느 수준으로 붕괴될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경제 회복도 급한데 그렇다고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12월 들어 발간된 이 노무라 보고서는 이 중국 내 수요 및 해외 수출 둔화에 수입 제한에 따른 위안화 강세, 치솟는 생산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처해 있는 두 번째 딜레마로 고용에 대한 압박 증가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은 심각합니다. 중국의 재정개발원 NFID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고등교육을 받은 20살에서 24살, 20대 초반의 실업률이 올해 지속적으로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탄소 제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사교육 관련 규제 조치 때문에 이 교육 관련 기업 16만여 개가 문을 닫았죠. 당연히 이와 관련된 교육 관련 종사자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중국 GDP의 약 28%와 도시 고용의 약 26%를 차지하는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생겨난 실직자도 이거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시책과 빅테크 규제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일자리는 더욱더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연히 사회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도시의 소비시장 위축으로 연결되겠죠. 결국 중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부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일자리 실종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처해 있는 세 번째 딜레마로 전력 위기로 혼란에 빠진 제조업을 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전력난은 한마디로 이 시진핑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만든 참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시진핑 주석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제로 정책을 현실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요. 특히 지방정부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시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외교정책 실패도 한 몫을 했죠. 중국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린치를 가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의 가혹한 무역보복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전력난일 것입니다. 중국의 호주를 향한 무역보복은 결국 중국의 전력난을 불러왔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호주 당국이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었는데 그저 중국이 무릎 꿇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중국산 석탄 어쩔 수 없이 수입 재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렇게 중국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원료 비용들이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중국 내 제조업들의 생산 단가도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전력난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겨우겨우 넘겨가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오죽했으면 리커창 총리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석탄 의존형 중국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에 젖은
탁상 행정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위기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시진핑 주석의 이런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책, 에너지 정책이 중국 경제 실패의 요인이라고 리커창 총리가 지적한 셈입니다. 노무라는 12월 초 보고서에서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겨울에는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시기에도 공장 가동 중단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역시 시진핑 주석의 생각대로 밀어붙일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중국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처해 있는 네 번째 딜레마로 이 부동산 산업의 위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 헝다그룹으로 촉발된 부동산 위기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면서 파문 확산 막게 급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본질적 해결이 아니고 돌려막기식이어서 이 부동산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터질지 모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의 부채 축소를 재차 추진하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꺾였고 이는 매매와 또 전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산업은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이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진단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 당국의 조치는 시 주석이 말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진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리커창 총리는 부동산 위기는 재산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세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은행권의 전면적인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리커창 총리의 그런 지적이 시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그러죠. FED도 애초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관련해 가지고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얼마든지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해왔습니다만은 지난 11월 8일에 완전히 말을 바꿨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위협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금융의 거대한 규모,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등을 감안한다면 이 중국의 불안이 글로벌 경제 성장 물론이고 미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연준은 또 보고서에서 중국 업계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업계로 전이되거나 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발생 혹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면 중국 금융체계 전반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지적 그대로 중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를 덮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리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처해 있는 다섯 번째 딜레마로 미중 충돌 상황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패권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기인된 이 미중 충돌 상황은 갈수록 중국에게 불리한 국면을 흘러가고 있죠.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 중국 경제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닥쳐올 위기의 강도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진다는데 중국 경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일에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정부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상당수의 기업, 그리고 상당히 큰 재벌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 소유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중국 기업의 특성상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서 퇴출 수순을 받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11월 25일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은 유지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상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더욱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스 계속 중국을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